참석하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매우 급격하게 지금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늘고 있고 또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일자리는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20, 30대 청년 일자리는 35% 정도 감소했고 6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만 증가하고 있다라는 대국민 비판 여론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오늘 이 자리가 굳이 편의점과 친환경 농산물 사업 쪽에만 초점 맞추지 않고요. 다양한 부분으로 좀 얘기가 돼서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바를 빨리 좀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와 비판을 하셨습니다. 왜 하필 대기업 프랜차이즈냐? 예. 뭐 그런 비판을 감수한다면 백종원 사업을 같이 뛰어들어도 될 것 같고 피자헛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GS냐라는 말씀 참 많이 해주셨어요.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저도 편의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편의점을 갈 때마다 어느 날부턴가 이 시니어 근로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갔는데 어르신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직업병이죠. 어르신 얼마 받으세요? 예, 최저임금 받고 있어요. 사회보험은 가입하셨나요? 안 하셨답니다. 이유가 왜 사회보험 왜 가입 안 하셨어요? 두세 군데 뛰기 위해서 사회보험을 가입을 안 하셨답니다. 예. 점주도 동의했고요. 지금 우리 이승준 부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시니어들께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못 받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초과근무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으시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우리 진석범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9년도에 재단에서 GS25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제가 GS25하고 이제 직접 일을 하게 됐고 개발원도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많은 시니어들께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는 편의점을 단기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가능한 오래 일하고 싶은 일자리로 이미 이직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일단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게 되면은 여타 시장형 사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려들 많이 하시지만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쉽게 익히실 수 있고요. 한 일주일 정도 훈련을 하시면 물론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긴 힘들지만 어느 정도 일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우리 수행기관들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와주셨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신규 시장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일단 초기 투자비도 없고요. 뭐 여러 가지 민간 공동모금회라든가 혹은 경기복지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해서 저희가 프로포절도 자주 내지만 사실은 초기 투자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목숨을 걸고 일하는 자영업자들도 폐업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들의 시장형 사업은 공익활동용도 마찬가지고 한 명의 담당자가 수백 명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개 기관에서 한 개 사업을 해도 성공하기 힘든 게 자영업의 현실인데 사실 뭐 10개, 20개 이렇게씩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시장형으로 성공시킨다? 굉장히 요원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개발원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요.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덜 돈이 들어가고 좀 덜 힘이 들고 좀 덜 심리적인 부담감이 덜한 일을 좀 찾자. 예,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중장기적인 목표였었습니다. 제가 편의점을 하면서 결국은 대기업들이 사회공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모여지면 예를 들면 노인 생산품을 GS 본사 MD를 통해서 편의점에서 유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일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따가 뭐 이승준 부장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업은 1,500만 원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타 부대 경비 포함해서 약 한 2,500만 원 정도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여타 사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형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5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이렇습니다. 편의점은 한 달 영업을 하고요. 그 다음 달 12일경에 그 전달에 대한 정산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달 급여, 말일날 어르신들께 급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운전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운전자금 포함한 점포 인수비용 다 해서 저희 기관이 선택하고 있는 유형은 총 2,5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할 수 있다. 예, 자세한 사항은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2개 점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1호점, 2호점 다 잘 됐었는데 1호점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이유였냐면 저희 점포 맞은편이 신천지 교육센터였었어요.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저 거리 자체의 상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동원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 이전에 근접한 수준으로 회복은 됐지만 상권 자체가 소멸 상태에 있어서 지금 본사와 함께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호점은 별다른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호점, 2호점 양 편의점 모두 공이 시니어 분들은 12분 근무하시고요. 청년들은 지금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호점 모두 아직까지 근무자 변경이 없습니다. 전원 다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주고 계시고요. 심야 근로자 같은 경우 2호점은 심야 근로자도 변경이 없었고요. 1호점은 한 3번 정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 양 편의점 모두 다 시급은 9,500원이고 초과 근무 수당이나 기타 수당 그리고 명절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무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니어들께서도 심야 근무를 원하셔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2호점 모두 일정 부분은 시니어들께서 심야 근무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낮 근무 및 저녁 근무하시는 분들은 월 평균 급여가 한 56만 원 정도, 심야 근무하시는 분들은 72만 원 정도 되시고요. 심야에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한 107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가맹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또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담배 판매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편의점이. 그러니까 담배를 팔고 있느냐 안 팔고 있느냐 문제인데 담배만 사러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담배를 사면서 여러 가지 것들도 같이 이렇게 구매하시기도 하고요. 지금 분석해 보니까 저희 월 매출이 한 27%에서 28% 정도가 담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향후에 새로 개점하시는 기관에서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판매가 주로 되는 상품의 마진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월 매출 한 4천 정도 내외에서 정산금이 그러니까 GS 본사에서 기관으로 들어오는 마진, 순마진입니다. 그게 한 700에서 720만 원 정도 수준이 되면은 68만 원 정도의 매월 적립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부가세를 내고 어르신들께 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명절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부가세는 낸 만큼 거의 그대로 환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매입 구조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해 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모가 돼서요. 그래서 일단 부가세는 거의 다 환급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정도 기준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은 아직까지 저희는 이제 느끼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 많은 사업단들이 담당자 위주로 돌아가는데 이 편의점은 어르신들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 즉 운영에 관련된 부분. 어르신들이 장시간 근무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발주를 해야 되고 뭐가 잘 팔리고 어떤 특성이 있다 점포별로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훨씬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기적으로 어르신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하시고 사업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계시다는 점. 그래서 이런 배치 같은 것도 다 어르신들이 결정해 주시고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십니다. 시간 관계상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편의점에만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먼저 경기도에서 이 GS 사업을 위해서 전담 인력을 별도로 편성해서 편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편의점 전담 인력 같은 경우는 기본급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사회보험료라든가 퇴직금, 기타 뭐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GS25 수익금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동일한 다른 전담 인력하고 처우 수준이 좀 바뀌어서 다른 전담 인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GS 우리 이승준 부장님, GS를 대표하시진 않지만 현재 이 사업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입니다. 근데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편의점들의 수준이 중중 혹은 중하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 공헌에 어떻게 이 부분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원하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통령께서 일자리위원회가 19년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업무 협약을 하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개입이 있느냐, 경기도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정부와 우리 광역에서 GS25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좀 해주셔서 이 동행 편의점, 이 시니어 편의점이 조금 더 일자리다워질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에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앞서 신호철 관장님도 발표하셨다시피 노인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사셔야 되는 30년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긴 시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겠죠. 뭐 이런 문제들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이 대두되어 있는 이 노인 일자리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현장 안에서 어떻게 접목시키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 몇 가지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사실 2004년도에 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쭉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과 종사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그런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주체로 여겨드리는 것,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일을 하실 수 있고 선택하실 수 있고 교육도 참여하시면서 어르신들이 사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 종사자들이 제공해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종사자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사회 한 약 3,000명의 어르신들과 27명의 직원들이 진하게 섞여면서 활동하고 있는 비빔밥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목적에는 연대와 순환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연대입니다. 제가 1년이면 연대라는 이 단어를 수없이 우리 종사자분들과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순환도 순환이지만 모든 이 네트워크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연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성, 전문성, 지역성이 중점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노인들 스스로가 협동과 연대로 어우러지면서 사회 참여로 인한 행복 성취대를 극대화시켜내고, 우리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함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시장형 사업과 기관의 고유 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사업에는 세개 사업단의 60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하고 계시고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는 기관의 고유 사업에는 832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하고 계십니다. 고유 사업을 굳이 저희 기관이 하고 있는 이유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충족되지 못한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단에 225명의 어르신들이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시장형 사업이 다른 기관들보다 조금 차별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제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에만 의지하는 수동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능동적인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규모화를 갖추어내고 내실화를 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에서는 한시적인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형 사업이 그래서 공익활동 사업보다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선호할 수 있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형 사업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시니어클럽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장형 사업에 매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활용한 그런 시장형 사업에 중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보시면 모든 시장형 사업이 그렇듯이 농작물을 아무리 수확을 해도 판로 개척이라는 문제점에 봉착을 하고 재화나 생산품을 생산을 해도 역시 담당자의 어떤 그런 업무 과정이나 역시 판로가 어렵고 했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을 느끼고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이루어내는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자생력을 갖춘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저희는 목적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달 체계입니다.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지금 그림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사이클이 맞물려 돌아가기만 하면 지금은 이제 큰 걱정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있고요. 그동안의 한계점이나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내용들이 성공 가능성으로 전환되면서 동반 성장하는 그래서 촉진되는 그런 활동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른 그림을 보시기에는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보이지만 각각의 특성과 차별성이 반드시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각각의 이 사업들이 수요처가 다 다른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사업을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찬이랑 밥이랑이라는 2010년도에 경기도 초투비를 받아서 시작한 시장형 사업이고요. 저 찬이랑 밥이랑 사업을 주식회사를 만들고 고령화 친화기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웬걸요 2019년 매출이 10억이 올랐고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7억 5천 정도 매출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소요되는 그런 이 재료 값이 한 달에 뭐 거의 2천 내지 3천만 원 정도가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대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유통회사들을 거래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도 높고 저희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다는 걸 제가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저희 농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농장에 한 10,000평 정도 저희가 소유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농작물들을 거의 다 재배를 하고 그 재배된 농작물들을 유통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서 원재료로 사용을 하면서 재료값도 절감이 되면서 정말 질 좋은 그런 그 농작물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맛도 좋아지고 신뢰도도 높아지고 지역 안에서 찬이랑 밥이랑 하면 어르신들이 만들어낸 제조한 그런 도시락이나 급식이다라고 이제 이미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와 있을 정도로 질 높은 그런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농장 1농장이고요. 여기에서 이 농장이 또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농장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 전부 다 농작물을 재배를 하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는 이 날씨 관계 때문에 굉장히 농작물들이 잘 자라지도 않고 가격도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가 꿈틀배추라는 경기도 초토비를 또 지원을 받아서 제2농장을 5,000평을 또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농장에서 필요한 그런 이 재료들을 거의 다 공급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역시 여러분 유통을 통해서 아삭맛들임, 조리고 먹고 찬이랑 밥이랑이라는 이런 각각의 특성이 있는 반찬 가게로 전부 다 내려가게 돼서 모두 다 이렇게 잘 동반 성장하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2분 남았다고 지금 메모가 왔습니다. 하실 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이러한 이 그림을 완성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기관이 어떤 성과를 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보시면 지역 내 생산, 분배, 소비의 지역 경제 공동체 실현으로 선순환 구조를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유통 구조 최소화로 매출 상승, 시장 경쟁력 확보, 동반 성장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노인 고용 인원을 확대를 하게 되었고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사업 확장성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과를 저희가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를 보시면 고유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크게 두 가지만 분류를 했는데요. 고유사업적으로는 한 70억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2020년 기준입니다. 시장형 사업에는 거의 지금 고층기업 10억 정도는 매출이 지금 여기서 빠진 상태고요. 19억 정도로 작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사업 외에도 두 개의 행복나눔과 천사랑이라는 그런 시장형 사업들이 각각의 존재를 하지만 이 사업들 동안 10년 넘게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지역 안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의 다 매출이 뭐 2억에서 한 5억 정도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지금 변모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 개선이나 네트워크 구축이나 향후 계획들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도 개선 부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적인 규제 완화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정책 불일치 개선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향상, 시장형 사업단에 대한 지원 확충 이렇게 저희들이 메모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행정적 규제 완화라는 얘기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도농복합도시이면서 67%가 그린벨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10,000평이나 5,000평이나 1, 2농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몇백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유지해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다른 지역에 없는 민간 자원을 활용한 그런 일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나 도에서 뭐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민간 자원들을 활용해서 공장도 확보를 하고 농장도 확보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이들이 도시농업 체험을 하러 지금 여러분 농장에 왔는데 그 아이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놀면서 이렇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한 100평에서 200평 정도 잔디밭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잔디밭이 경기도로부터 그린벨트 내에서 위법행위라고 저희한테 행정명령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 정말 산속에 있는 그런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이 뭔가 규제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10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만들어 온 이런 규모와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고, 더 이상 뭔가 이렇게 그 확장성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그 기운 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